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때 기사님. 안녕하세요. 기사 이일기입니다.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개최해버리니까 국민들은 뭐가 잘못했는지도 뭐 알 수도 없고 지금 앞에 비서실장이 말없이 바꿔버리니까 뭔가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시대 옛날 지금 연세 75세인가 몇인가 된다는데 지금 앉혀가지고 내가 봤을 때 옛날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나 우려가 돼요. 야당과 원활한 소통이 있기를 바라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진짜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시대적인 국정을 버리시고 대화를 하면서 참 새로운 정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국정 운영을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입니다. 오늘 기사님 발언 때는요, 청와대 비서실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이일규 기사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봉인데요. 계속해서 일본 방사능 문제와 관련해서 청취자분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걱정들이 참 많으신가 봐요. 8456님입니다. 괴담으로까지 불리면서 일본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가 연일 이슈네요. 먹거리인 만큼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것이 사실인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방사능과 관련해서는 정말 봉의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아까 인터뷰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요.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YL을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살룬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 류현진 선수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신인왕을 노리고 있는데 이게 참 좋지는 않은 겁니다만 남의 불행이 자기에겐 행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바로 그런 경우에 뭐 변수가 좀 생겼나요? 네, 지금 현재 내셔널리그 신인왕 경쟁 쪽에서 지금 사실상 투수 쪽에서는 류현진 선수와 이 세인트루이스의 셸비 밀러라는 이 두 선수의 2파전 양상입니다. 지금 10승을 거둔 신인이 둘밖에 없는데요. 류현진 선수는 10승 3패 중이고 셸비 밀러는 11승 7패 기록 중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선수가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요. 오늘 세인트루이스와 LA 다저스 경기 중에서 이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왔는데 1회에 선두타자 칼 크로포드의 타구에 팔꿈치를 맞는 바람에 이 경기 중 바로 교체됐습니다. 진단 결과 골절상은 아닌데 타박상을 입어서 다음 등판 여부는 아직 알 수 없겠고 또 당분간 등판을 하더라도 제 컨디션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타까운 일인데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신인왕 경쟁에서 좀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우리로서는 그렇고요. 류현진 선수 내일 이 세인트루이스전에 선발 등판을 합니다. 오전 9시에 나오는데요. 오늘 이 셸비 밀러가 부상으로 1회에 교체되는 바람에 원래 류현진 선수와 내일 맞대결할 예정이던 투수가 오늘 등판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쪽에서 내일 던질 선발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급하게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 있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라는 이 신예 선수를 내일 류현진 선수의 맞대결 상대로 지금 불러 올렸는데요. 이 선수는 빅리그에서는 10경기 정도의 불펜으로만 나온 선발 경험이 전혀 없는 투수인데요.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알려져 있어서 류현진 선수 11승 도전에 오늘 다저스 타선이 또 18안타를 치면서 굉장히 14대 3으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내일 좀 한번 이 신인 투수를 상대로 다저스 타선의 활약을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와 신인왕 경쟁을 하다가 다친 선수 빨리 사실 나서 정정당당하게 또 겨루면서 가는 것이 스포츠맨십이겠죠, 사실. 네. 예. 이번엔 국내 프로야구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요즘에 화제는 기아에 점점 4강에서 멀어지고 있는 기아입니다. 올해 전력 보강도 제대로 했고 선발진도 최강이다라고 해서 4월 달에 출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기아가 또 손흥민 감독이 자신 있게 우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요. 지금 6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5월부터 이제 추락이 시작되면서 타자들의 타격 기복이 어느 팀이나 있기 마련인데요. 기아는 그 타격 기복이 너무 심하고 또 못 칠 때는 전부 다 같이 못 치는 경향이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좀 타선도 불안하고 또 투수 쪽에서는 불펜 부진이 심각한데 지금 마무리였던 용병 앤서니를 가장 먼저 퇴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결국에는 에이스 윤성민 선수가 마무리로 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윤성민 선수가 마무리 등판을 한 번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선발 투수들까지 부진해서 지금 후반기 개막 이후 기아가 3승 1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데요. 어제까지 지금 5위 롯데와 2연전을 치렀는데 이 2연전을 다 지면서 기아는 지금 5위 롯데와도 4경기 차 뒤진 상태로 더 벌어져서 덕분에 롯데는 지금 4위 넥센을 1경기 반차로 쫓아갔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아가 새용병 빌로우를 첫 등판시켰는데 이 선수가 굉장히 부담을 안고 첫 한국 데뷔전을 치르겠습니다. 상대가 NC인데요. 현재는 1대0으로 기아가 앞서고 있고 빌로우도 잘 던지고 있어서 오늘 경기로 기아가 한번 또 반격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지 또 기대를 해보고요. 삼성이 2대0으로 지금 하나를 앞서 있고요. 잠실과 목동에서는 LG와 롯데가 또 넥센과 SK가 0대0으로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라면은 기아는 일단 우승 후보에서는 멀어졌다라고 봐도 되겠죠? 예, 우승은 멀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기아 팬들 참 아쉽겠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포츠 경향의 김은진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인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한남대로 계속해서 사고 여파를 받습니다. 한남 2고가차도 위 2차로에서 전 시간부터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산 1호터널부터 한남 2고가차도까지 시속 10km 미만으로 밀리고 있고요. 동호로 약소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압구정 쪽으로도 주춤합니다. 그래도 녹사평대로 이용해서 강 남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수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심에서는 퇴계로가 명동역 부근 일대로 양방면 속도가 떨어지고 을지로는 2가에서 1가 쪽으로 정체고 종로도 4가에서 동묘암역 반대편으로는 신설동에서 동묘암역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남 안쪽에도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테헤란로는 설릉역에서 삼성역, 포스코 사거리에서 역삼역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언주로도 관세청 사거리 이전부터 성수대교 남단 쪽으로 시속 20-3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음악 사이트 순위권에 올리기 위해서 음악 차트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음원 사재기 논란이 크게 일자 SM, YG 등의 대형 기획사도 나서서 홍보 목적을 위한 음원 사재기에 대해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는데요. 음악 사재기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지 한국음악 콘텐츠 산업협회의 최광호 사무국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해서 책 사재기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음원 사재기도 그런 형태인가 보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음악 유통 그 패러다임이 이제 음반이나 테이프에서 네. 이제 음원 소비로 이렇게 그 옮겨감에 따라서 음원 차트 순위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죠. 현 음악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일단은 그 음원 사재기의 브로커들이라고 하죠. 이제 사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의 기획사들에게 이제 뭐 문자나 뭐 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영업행위를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대표하는 뭐 기획사들이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데 그 기획사들의 대부분들이 이런 제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돈 거래를 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특정 사이트에
그 온라인 음원 순위 차트를 뭐 10위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3억에서 5억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제안들이 오고 있습니다.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차트를 산정하는 기준들을 그들이 이제 그 분석을 하겠죠. 대부분은 판매량을 가지고 저희가 차트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게 뭐 스트리밍이 되었던 다운로드가 되었던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특정 곡을 계속 무한해서 그 플레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아이디를 확보해서 다운로드를 뭐 인위적으로 더 증가시키는가 뭐 이런 현상으로 차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음악 사재기다 이렇게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그 가이드를 정하는 것은 사실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성적인 어떤 소비 패턴에 벗어나는 행위, 뭐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4분 정도가 보통 대중음악인 4분 정도 러닝타임 되는데 그걸 24시간 내내 들어도 한 360회 정도 이상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재기 쪽에 가보면 60초가 넘어가면은 정상 카운트 되는 것을 이제 악용해서 61초까지 듣고 다시 플레이하고 61초까지 듣고 다시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매 로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팬들이 24시간 계속 노래를 듣는다고 해도 한 360회 정도 되는데 뭐 비이성적으로 뭐 1000회 정도의 그 계속해서 재생 횟수가 일어난다면 그런 걸 저희가 사재기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조작을 하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겠네요. 뭐 이런 거를 뭐 자동화하는 매크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서 그다음 아이디와 로그인을 해서 다운로드를 하고 또 이제 다른 아이디를 로그하고 뭐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짜서 그들이 한다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이렇게 음원 사재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례, 뭐 가수라고 할까요? 그런 기획사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실 뭐 실질적으로 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제 이런 사재기에 관련 데이터들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공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재기를 하고 있는 뭐 음반 기획사라는 것은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가 볼 때는 이제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이들이 뭐 이런 뭐 어뷰징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방식들을 공개하면 그 뭐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밝혀지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이런 어떤 판매 조작을 통해서 그 랭킹을 상위로 올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뭐 실무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요, 브로커를 통해서 음원 사재기를 할 경우 음원 사이트에서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거 어느 정도 시간이 들까요? 뭐 시간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어차피 실시간 음악 차트라는 것은 1시간 단위로 그 차트의 순위가 변동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시간 내에 얼만큼 조직적으로 판매량 로그를 증가시키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확보된 아이디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PC도 뭐 한두 대가 아니라 뭐 수십 대 뭐 많게는 몇백 대 정도를 놓고 그걸 뭐 일거에 저희가 뭐 조작을 하기 때문에 그 뭐 실시간 차트의 순위를 올리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원을 갖고 있는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순위 조작이 됐을 경우에 브로커에게 예를 들어서 거액을 건넸을 경우에도 나름대로 얻는 것이 있는 거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단은 뭐 음원 사재기를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에 뭐 방송 섭외라든가 기타 무슨 그 가수의 인지도를 평가할 때는 차트를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음반으로 매출액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게 순위의 상위에 랭크돼서 방송 소비가 용이하게 되고 또 방송에 나오면 가수의 인지도가 올라와서 뭐 CF라든지 아니면 행사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이런 데 몸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제 그 어떤 수익 구조를 다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획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혹시요? 브로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뭐, 그 문자 제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자로 기획사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그거를 뭐 저희한테 이런 문제를 좀 조사해달라고 해서 저희도 뭐 문자를 몇 개 받는데, 제가 전화를 했더니 뭐 전화는 또 받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뭐 그런 것을 문자를 몇 개 제가 뭐 확보해서 보고 하곤 했습니다. 예. 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업을 하던 분이신지 그런 실체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요.
예,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포탈의 검색 순위라든지 예. 기타 뭐 이런 식의 그 인지도를 올리는 거에 대한 그 소위 말하는 사재기, 어뷰징 패턴들은 뭐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반을 많이 팔던 시절에도 소위 말하는 속칭 뭐 그 밀어내기라고 해서 판매하는 그 수량보다, 그러니까 주문 들어온 수량보다는 훨씬 많은 그 앨범량을 출고시켜서 앨범 차트에서 순위에 올라가는 방법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뭐 국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어떤 판매량을 가지고 차트 순위를 매기고 그걸로 인지도를 평가하는 그런 뭐 차트가 계속 운영되는 한 이런 사재기에 대한 기획사들의 유혹들은 계속될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대형 기획사죠. YG 엔터테인먼트. 여기에 양현석 대표가 음원 사재기의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는 음원 가격 또 이렇게 패키지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견이 계신지요? 뭐 주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달 월정액제 서비스가 이제 가장 판매가 많이 되는 서비스죠. 뭐 이를테면 그 월간 일정액을 지불을 하고 뭐 무제한으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곡수를 제한해서 그 임의로 그 정도의 곡들은 뭐 소비할 수 있든가 뭐 이런 상품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쓰는 만큼 그 가격을 지불하는 종량제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자기가 이제 임의대로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 곡이든 뭐 10만 곡이든 이렇게 소비를 하고 싶으면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재기라는 것이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일일이 건당으로 과금했을 때 오는 그런 뭐 비용 부담도 상당하겠죠. 그거보다 월정의 상품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재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역사와 전통 있는 빌보드 차트, 미국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지요? 음원 사재기 우리처럼 이런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좀 일본도 오리콘 차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일본도 그 오리콘 차트의 순위가 그 어떤 그 음반 비즈니스 또 저기 이 뮤지션을 키우는 매니지먼트 비즈니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뭐 이를테면 뭐 방송 뭐 출연에다 다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일본이나 미국에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다만 이제 그 음원으로 이렇게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 음원의 매출 신장이 음반보다 앞서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나라가 이제 저희고 굉장히 그 디지털 음악 서비스가 발전되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음원의 이런 사재기하는 현상들은 저희 나라가 아주 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오늘 문화부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음원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에는 저작권 사용료 정산에서 빼겠다. 그리고 또 관련 처벌 법조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금까지 업계에서 뭐 사재기의 여러 가지 그 사실 확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 의식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고, 다만 이제 업계에서 그걸 대응하지 못했던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그 업계 정서상 같이 협업을 하고 이제 그 파트너십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들끼리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공개하거나 입장을 난처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서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음원 사재기 자체가 불법성이 있느냐 이런 명확한 법 근거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영업방해라든지 뭐 이런 형식의 그 법무 검토는 있었지만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사실 사재기 없어도 이런 법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이거를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정부가 이런 최소한의 법 규제를 가지고 그 음악 업계가 서로 이런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로그나 로그인해서 판매하고 IP 추적도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브로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문화부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정부랑 그다음에 업계 같이 협업을 하면 많은 부분 개선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음원 사재기 문제가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인지 아니면은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생긴 건지 최근 몇 년 사이인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사실은 뭐 디지털 음악 서비스라고 하는 게 뭐 불법 P2P 서비스에 대항해서 이제 생긴 지가 한 2004년? 5년? 이게 10년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그 매출이 유의미하게 이렇게 벌어질 때까지는 이제 한 5년 정도 시간이 뭐 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이 정도 기간 동안에 그 음원 차트의 순위가 그 5년 전보다 지금은 훨씬 더 중요해졌죠. 그게 뭐 인기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재기라는 것이 5년 전에도 존재했을 수도 있지만 그때의 어떤 영향보다 지금이 크니까 지금 더 치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를 더 모든 기획사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뭐 1, 2년 사이에 이런 사재기의 어떤 패턴들과 그런 뭐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급증했을 거라고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 산업협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금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봉인데요. 5738님입니다. 유통업계가 우유값 인상을 두고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네요. 우유값 인상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그들에게 소비자는 왕이 아닌 봉, 이런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 문제 잠시 뒤에 경제뉴스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봉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명승건 박사와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소기업 사장님들, 골목상권 사장님들,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셨죠? 그래요. 사업하다 보면 손톱 및 가시 같은 일들이 참 많은데 그걸 쏙쏙 뽑아드리는 게 바로 노란우산 공제죠.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하는 무료 법률, 세무상담도 받으셨고요. 법으로 보호받아 안심할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참 고마운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입니다. 4라운드는요, 대한민국 대표은행이죠.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세요? 무도입니다. 그렇다면 최신 에어컨으로 올여름 무더위 한 방에 날릴 거야. 간다. 에어컨은 하이마트. 무더위 물러갑니다. 최신 에어컨 잘 사려면 하이마트로 가요. 송중기는 여름이니까 아이스 커피 중기는 맥심 아이스 맥심 아이스 커피. 맛있다. 여름이 시원해진다. 맥심 아이스 커피 믹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조업체가 우유값을 인상을 했는데 파는 곳에서는 우유값이 안 오르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메일유업이 평균 9%의 우유 가격 인상을 발표하고 그 적용 시기를 오늘부터 적용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마트와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유통 마진을 손해보면서도 우유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메일유업도 반나절 만에 가격 인상을 철회했는데요. 우유 가격 인상이 빵이나 과자, 유제품 등 연관 제품들의 물가 인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는 정부와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가격 인상을 잠정 보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원유값이 이미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우유업체와 대형마트 모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과연 그 시기와 인상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정이라는 데 이제 방점이 있네요. 결국은 언젠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정부의 입김이 컸나요? 네. 또 오르는 것도 하나 있죠. 전기요금. 전기요금도 오르나요? 네, 최근에 그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줄여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10월쯤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전력 산업 기반 기금 등으로 그 가격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정책을 써왔는데요. 앞으로는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장관은 요금 인상보다는 요금 합리화로 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산업부는 현재 6단계로 나눠져 있는 주택용 누진세 구간을 3, 4단계로 완화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폭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맥주 이야기 좀 들어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 맥주가 북한 맥주보다 맛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들 많은데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다양한 국내산 하우스 맥주를 쉽게 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정부가 확정한 세제 개편안에 맥주 제조장의 시설 기준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고 또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을 낮췄습니다. 또 하우스 맥주의 외부 유통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로 제조되는 하우스 맥주를 이전보다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맥주 전문점이 아닌 곳에서도 팔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1월에 한국 맥주가 북한 맥주보다 맛이 없다고 꼬집은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혹평이 있었는데요. 당시 찬반 양론이 뜨거웠는데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와 비교해서 다양성이 떨어진다며 주류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법안이 이 법안 탄생에 일조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는 한국 언론의 이야기는 잘 안 듣고 외국 언론의 이야기는 금방금방 받아들이는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건강한 세상을 위하여 뉴스 속 건강 이야기. 네, 명수건 박사님과 함께하는 뉴스 속 건강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근에 기존 항생제가 반응하지 않는 새로운 신종이죠.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보건당국에서는 새로운 종류의 장내 세균일 뿐 신종 슈퍼박테리아는 아니라고 이렇게 또 밝혔는데 맞는지 틀리는지 슈퍼박테리아의 진실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항생제 문제 또 내성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이시고 의학박사이신 명승건 가정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슈퍼박테리아 그러니까 슈퍼 그러면 일단 큰 거 아닙니까? 박테리아가 커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슈퍼맨처럼 굉장히 대단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붙은 건가요? 네, 그렇죠.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랍니까? 새로운 슈퍼박테리아 이게 외국 인도로부터 국내에 유입됐다 이런 것들이 보도됐는데 맞습니까? 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보니까 200병상 이상 병원을 현장 점검해 보니까 13개 병원에서 환자 63명으로부터 OXA232 타입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을 발견해서 환자 격리와 전파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카바페넴이요? 예, 카바페넴이라는 거는 이제 항생제 종류의 일종입니다. 항생제 종류요? 네, 우리가 무슨 마이신, 방코마이신, 페니실린 이런 것처럼 이 카바페넴이라는 계열의
항생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바페넴이라는 항생제에도 저항하는 내성을 갖는 장에서 살고 있는 세균, 장내 세균이 발견됐다는 거죠. 네. 이걸 이제 뭐 영어 약자로 CRE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이제 카바페넴 레지스턴트 엔테리박테리오세 뭐 이래서 카바페넴에 저항하는 장내 세균 종류다 이런 말인데요. 앞에 OXA232 타입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균이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내성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항생제를 분해하는 특정 효소를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 효소의 타입이 종류가 OXA232다 이런 말이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번에 확인된 63명 중에 이 감염 때문에 어떤 사망이나 아니면 폐혈증, 폐렴 등 피해 사례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 이런 게 들어오는 상태는 감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감염. 네. 근데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모두가 증상을 유발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우리 정상인들도 예. 누구나 장내 세균은 다 갖고 있어요. 장내 세균들은. 예. 피부에도 뭐 세균이나 박테리아는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상재균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죠. 그냥 감염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발견된 거는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특히 이제 이게 인도로부터 유입된 거라고 그러죠. 이게 그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뭐 인도로부터 국내에 유입됐다 뭐 이런 예. 이야기를 들으면은 무슨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발병이 된 환자분이 예. 국내에 들어와서 예.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또 여러 환자랑 접촉을 하면서 그 환자가 또 다른 병원에 가다가 이러면서 여러 병원에 이렇게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경우는 예. 감염 상태는 확인됐지만 이것 때문에 병이 지금 질병의 증상이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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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황색 포도상구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항생제라는 것을 만든 것이 이제 페니실린을 통해서 이렇게 네. 만들고 뭐 그래서 이제 예, 슈퍼박테리아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예. 뭐 슈퍼박테리아란 말은 사실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슈퍼맨에서 슈퍼맨 하듯이 네. 네, 힘이 세다, 네. 대단하다 이래서 그래서 여러 항생제 지금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를 써도 잘 안 죽는 그런 박테리아를 네. 보통 슈퍼박테리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다제내성 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다제가 뭐냐면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는 균이다 이런 말이죠. 원래 슈퍼박테리아 이르려면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존하는 모든 항생제에 듣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박테리아는 굉장히 드뭅니다. 현재로서는. 웬만하면 이른바 우리가 지금 여기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는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생제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균 중에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네, 있지 많이 않습니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황색은 이제 이렇게 배양을 해보면 배지에서 배양을 해보면 이 색깔이 황색을 띄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양 자체가 포도알, 동글동글하다는 거죠? 동글동글하다는 네.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동글동글한 게 포도알 모양이고 그다음에 예. 구균 이제 막대처럼 생긴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다 이런 네. 말이죠. 그래서 포도처럼 그 동그란 것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포도상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식중독 이야기할 때 가장 그 대표적인 균 중에 하나입니다. 식중독. 음식 먹고 생기는 그 장염 같은 경우 있죠. 그래서 실제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은 특별히 이제 피부에 이제 막 농이 생기고 그런 병들 있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호흡기 혹은 중이염, 방광염 등의 흔한 원인이 되는 균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 1928년에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어냈죠. 페니실린이라고. 페니실린이요. 예. 네, 이게 저 푸른 곰팡이로부터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생제 성분을 곰팡이로부터 추출을 해갖고 만든 건데요. 실제 그래서 그 당시에 매독, 뇌막염, 폐렴 등의 치료에 사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928년 이전에는 사실은 매독 발견돼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페니실린이란 말도 사실은 곰팡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페니실륨이란 것이. 페니실린이란 곰팡이요? 예, 네. 그 페니실륨이란 말 자체는요. 라틴어로는 이제 화가의 붓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화가의 붓, 페니실륨이. 그러니까 이 곰팡이 모양을 보니까
이게 그 빗자루를 닮은 이런 분생자가 여러 개 막 모여 있는 것처럼 보는 데서 유래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밍은 이 공로로 1945년에 노벨상을 받았죠. 네. 항생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페니실린이 이런 그 포도상구균부터 해서 웬만한 그 균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 항생제에 대해서 이기는 균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예, 극복하는 균들이. 그걸 이제 내성이 생겼다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 1960년대 이 페니실린에 저항하는 이런 포도상구균을 죽이기 위해서 메티실린이라는 약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메티실린이라는 약을 또 많이 쓰다 보니까 1970년대는 또 이 메티실린에도 저항하는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이 또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MRS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은 메티실린이고 R은 이제 저항한다, 내성을 보인다. SA라는 건 뭐냐면 스타필로코커스 오리우스, 이래서 황색 포도상구균의 약자거든요. 어쨌든 이 MRSA 균이 출현을 했고 그러다가 또 이 MRSA에 잘 듣는 항생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방코마이신입니다. 방코마이신. 그러다가 또 이제 1997년도 얼마 안 됐네요. 네. 1997년도 5월에 일본에서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1998년도에 이 방코마이신 약이 굉장히 좋은 약인데 예. 여기에 부분적으로 내성을 보이는 이 황색 포도상구균들이 생겼죠. 그리고 2002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러한 그 방코마이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포도상구균이 생겼는데 그걸 VRSA라고 그럽니다. 이 VRSA는 이제 방코마이신에 저항하는 포도상구균이죠. 이게 굉장히 그 충격적이었는데 왜냐면 여기에 듣는 게 그 당시에는 초반에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2010년 기준부터 보더라도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이 계속해서 또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자, 명순건 박사님과 함께 항생제 내성과 슈퍼박테리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항생제와 관련된 여러분의 상담 또는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주시면요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도에서 유입된 것으로 알려진 슈퍼박테리아. 이 슈퍼박테리아 이야기 조금만 더 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앞서 말씀드린 게 뭐 MRSA도 생기고 VRSA라는 균도 생기고 그러니까 저항하는 균들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항생제에 대해서. 앞서 언론이 붙인 명칭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 영어 이렇게 된 이제 외국 언론 보면 슈퍼버그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은 네, 명칭인가요? 많이 슈퍼버그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아, 박테리아보다요? 예, 네.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슈퍼버그라고도 보통 이제 사용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많은 그 우리 의사들이 얘기할 때 이 슈퍼박테리아라는 용어가 어감에서 좀 불안하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고 겁이 나잖아요. 슈퍼박테리아 이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쓴 건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박테리아는 대부분 이 슈퍼박테리아 이름처럼 모든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를 수는 없고 아까 얘기했던 다제 내성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항생제 내성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카바페넴 있죠. 예. 그 항생제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저항하는 균이 발견됐다고 하지만은 근데 이러한 균에 대해서도 사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들은 몇 종류가 있어요. 무슨 티게사이클린, 뭐 콜리스틴 이런 약들이 사실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언론에 이렇게 좀 과장돼서 좀 그런 경향이 좀 그런 있죠. 부분이 있습니다.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식 명칭은 다제 내성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성. 예, 여기서 다제는 마늘 따자, 제는 항생제 할 땐 제다. 여러 많은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균이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제 내성균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에 인도에서 유입됐다는 슈퍼박테리아 저는 더 붙였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슈퍼박테리아 말고도 다른 종류의 슈퍼박테리아가 또 있습니까? 네, 그래서 2010년부터요.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시하고 있는 그 다제내성균 종류가 6종류가 있습니다.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죠. 그래서 빈도순으로 보면 한 해 1년 동안에 뭐 5천 건 이상 나왔었는데 뭐 MRAB, 뭐 MRPA, MRSA,
VRE, CRE, VRSA.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티실린 내성균, 뭐 방코마이신 내성균 그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어갖고 총 6종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인도에서 유입된 이 다제 내성균은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항생제인 카바페닌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증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고 감염 상태만 확인된 상태니까 너무 극도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불안감 사실 뭐 인터넷이라든지 SNS 상에서 많이 이제 떠도는데 뭐 확인되지는 않았어도 괴담 수준으로 루머도 있고 한데 신경 안 써도 됩니까? 예. 실제 그 미국 CDC,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에 해당하는데요. 예. 우리 질병관리본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저렇게 입원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에서는 예. 발견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입원에 있어서 중환자실이라든가 그런 오랫동안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서 지금 발견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발견되었어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지만 심각한 무슨 뭐 폐렴이라든가 폐혈증 이런 건 아직까지는 보고는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그렇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죠. 현재로서는. 네. 네. 청취자분들 불안감을 이제 보여주는 듯한데요. 8329님입니다. 박사님 우리가 너무 약도 자주 먹고 너무 깨끗해서 이런 박테리아가 생긴다던데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 바로 약 먹이고 그러지 말고 자체 내성이 생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요. 맞습니까? 매년 먹는 구충제도 안 먹는 게 낫다던데. 네. 먼저 하나 구충제 부분은 네. 우리나라 기생충 감염률이 아주 극도로 낮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1% 내외인가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 안 나지만 네. 그래서 뭐 어떤 분들 뭐 간혹 약국에서도 1년에 한 번씩은 먹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충제 굳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안 먹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빈도가 너무 낮아서. 그리고 앞부분에 약을 너무 자주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요걸 조금 해 주시죠. 네. 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감기 걸리면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은 항생제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 왜냐하면 감기라는 거는 약 200여 종의 바이러스에 생기는 상기도 감염이거든요. 코나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호흡기 쪽에 감염되는 건데 이런 감기는 200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항생제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 감기는 뭐 5일 내외 정도면 빠르게는 3일, 늦어도 한 일주일 안에는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의원에서 보통 보면 감기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왔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의사들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이 항생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의사들이 이 증상이 지금 감기 증상이지만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세균감에 의한 건지 증상만 보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개인의원에서는 의료 장비도 제대로 갖추기 힘든 상황이다. 또 하나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감기로 왔을 때 가족 내 전염도 우려하고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2차적으로 세균 감염.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걸린 상태에서 2차 세균 감염이 되면 또 이제 폐렴이나 중염 이런 걸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미리 처방한다라고 의사들이 얘기는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일리기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의 경우에는 사실 항생제를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소아과는 평균 항생제 처방률이 53% 정도고요. 일반 병원의 28%에 비해 2배는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감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항생제를 얼마나 썼는지 보니까 전국적으로 46%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0%가 돼야 되는데 안 써도 되는 건데 46%나 쓰고 있다는 거죠. 감기 환자 2명 가운데 1명 정도는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네. 다른 나라와 또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이 감기 환자에다가 항생제를 사용률이 너무 높아요. 이렇게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자주 처방하게 되니까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거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항생제 내성이란 말은 뭐냐면요. 세균 자체가 우리가 쓰는 항생제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방어 능력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듣던 항생제가 이제 안 듣게 돼버리는 거죠. 네. 지금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청취자분 질문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6715님인데요. 네. 슈퍼박테리아 이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리해 그 주시죠. 방금까지 네. 한 얘기랑 이어지는 건데요. 네. 사실 특히 의사들이 감기 걸렸다고 해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이런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일 거를 생각이 되고요. 예. 환자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해서 항생제 써주세요. 세게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예.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감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이신 명순건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늦기 전에 손발이 차고 저리고 깜빡깜빡하고 늘 피곤하시다고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혈액순환 장애에 의한 손발 차고 저림, 기억력 감퇴, 만성 피로에는 서큐란이 좋습니다. 늦기 전에 동아제약 서큐란. 네, 8월 8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